2007년 개봉한 영화 그놈 목소리 알고 계신가요? 315만 명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할 만큼 꽤 성공적인 흥행 성적을 거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을 모티브에서 만든 영화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영화 속 내용이 아닌 실제 사건입니다. 1991년 1월 29일 저녁 6시경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이형호 군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유괴되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이었는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함께 재조명 받기도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례에 걸쳐 사건을 상세히 다루기도 했을 만큼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1991년 1월 29일 낮, 학교를 마친 초등학교 3학년인 이형호 군은 친구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이형호 군이 살던 현대아파트에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죠. 5시 20분쯤이 되자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형호 군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놀다가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이형호 군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아버지 이우실 씨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이형호 군의 집으로 범인으로부터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옵니다. 범인은 서울 경기 말씨를 쓰는 30대 남자의 목소리였으며, 범인은 형호를 데리고 있다. 이틀 뒤에 다시 전화할 테니 돈 7천만 원과 카폰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지시했고,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실종 다음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요.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들 좀 바꿔주세요. 이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유괴범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당시 집에는 범인에게 전화가 걸려올 것을 예상하고 강남경찰서 형사가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강남경찰서였는데, 서초경찰서 형사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전화를 한다는 것도 일반적이진 않았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형사의 유도로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나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합니다. 이후 범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집 전화로 전화를 이어갑니다. 이틀 뒤인 1월 31일 이우실 씨의 각그랜저 승용차에 설치된 카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범인은 서울 시내 곳곳으로 불러내 돈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먼저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 2구역에 차를 세우고 2번 전조등을 켜고 실내등을 켠 채로 차에 열쇠를 꽂아놓은 다음 차 안에 돈을 놓고 나간 뒤 바로 600번 공항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범인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날 밤 전화를 걸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누가 닮았습니까?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았는데요. 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당시 형사가 트렁크에 잠복하고 있었으나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잠복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일부러 넘겨 짚었거나 트렁크를 뒷좌석이라고 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시 후 범인은 충무로역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카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대한극장 앞으로 불러냈고, 인근 제과점이었던 태극당 건너편에 차를 세운 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좌석을 한번 열어보고 트렁크도 열어보아라. 그런 다음 태극당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라는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날 태극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고, 이를 알아차린 범인이 다시 연락해서 라고 말하면서 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번에는 집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연락하지 말라고. 무슨 연락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다시 거예요? 잘못되실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저 앞에 제가 아는 형사원에도 2명이 와 있어요. 형사요? 범인이 약속 장소에 자신이 알고 있는 형사들이 2명이 나와 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약속 장소에 승용차 문을 열어두고 돈을 배치했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좀도둑 2명이 차량 안에 있던 돈을 가로채려고 했고, 유괴범으로 착각한 경찰들이 좀도둑 2명을 검거하는데
이 장면을 범인이 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어머니는 삼촌이 같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고 경찰의 개입을 들킨 듯 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었는데 누군가와 같이 갔다는 사실을 시인해버린 것이 되는 꼴이었죠. 다음날 범인이 교보빌딩 앞으로 현금이 든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근처 신문 가판대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20,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차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형사들에게 추적을 요구했는데 함부로 움직였다가 경찰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던 사이에 범인은 경찰의 존재를 눈치채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직접 돈을 받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받기로 합니다. 한일은행 윤정수, 상업은행 김주선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약속 장소로 차를 몰고 나오라고 했고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에 메모가 놓여 있으니 그것을 보고 다음 메모 장소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무인 포스트 방식을 이용합니다. 거기 보시면 버스 정류장 옆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 맨 위에 보시면 종이에다가 메모를 남겨놨을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조선일보사에서 신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 가까이 가서 게시판 안을 보세요. 이렇게 따라간 마지막 메모에는 계좌번호와 입금할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우실 씨는 경찰과 상의한 끝에 상업은행에는 입금하지 않았고 한일은행 한 곳에만 2천만 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경찰도 이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일은행 동여의도 지점, 상업은행 물레동 지점에서 계좌가 개설된 것을 확인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고객들이 워낙 많은 지점이라 은행원들이 고객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또 범인이 남긴 메모지에는 지문이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범인은 이것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저녁 서울교 밑에서 차를 세우십시오. 바로 밑에 서울교 밑에요? 예. 그 차 세우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 바로 바짝 붙여서 차를 세우시면요. 거기 차도하고 인도 사이 경계선 블록에 돌로 내가 메모를 눌러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라는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메모의 종착점은 양화대교 인근의 철제 박스였고 이우실 씨는 이곳에 진짜 돈과 가짜 돈이 섞인 가방을 둔 채 떠났습니다. 주변에는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립니다. 무전기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철제 박스의 위치를 혼동하는 바람에 돈가방이 있던 곳에서 200m나 떨어진 곳에 매복을 하게 됩니다. 범인이 돈을 집어갈 동안 형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범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새벽 1시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형호를 되찾길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죠.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범인의 마지막 전화가 되었습니다. 한편 2월 19일에 인출을 시도하는 남성을 포착합니다. 당시 은행원이 단말기에서 사고 신고 계좌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하면서 남자를 의심하자 발각된 것을 눈치챈 남자는 다급하게 은행원에게 통장을 낚아채듯이 빼서 황급히 달아났으며 당시 해당 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범인 검거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통장 개설 신청서와 메모지 그 어떤 곳에서도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의 행방은 미궁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이형호 군은 사건 발생 43일 후인 3월 13일 12시 20분경에 잠실대교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토끼굴이라는 배수로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에 손발이 묶여 있었고 눈, 코, 입이 테이프로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머리 부분에서는 두피와 출혈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납치 후에 반항조차 못한 채 머리 부분을 강한 물체로 가격당했고 기절한 상태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검 결과 위에서 나온 음식물이 유괴 당일 친구의 집에서 먹은 점심으로 판명되었고 입고 있던 옷이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6일 직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이영호 군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계획으로 피해 부모를 농간한 것이었습니다. 6일 직후에 살해했음에도 44일 동안 금품 요구 및 협박 전화를 했다는 점이 국민들로 하여금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범인과 다소 길게 대화를 나눴던 은행원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가 제작되었고, 그동안 이 형호군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던 수사는 6회에서 살인사건으로 바뀜에 따라서 공개 수사로 전환됩니다. 지명수배가 된 이후 여러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는데, 이 제보들 때문에 한때 수사에 활기를 띠기도 했지만 범인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해서 서서히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6년 1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수사가 종료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영호 군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호 군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낳아준 생모와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였고, 형은 어머니가, 이영호 군은 아버지가 양육했고, 이영호 군의 아버지는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즉 현재 어머니는 새어머니였고 생모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수사 중에 정말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범인의 목소리에 성문을 분석해본 결과 가족 중에 한 명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이영호의 생모 쪽 사촌동생 이씨였습니다. 이씨는 이유실 씨가 이혼할 당시에 이영호의 생모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이유실 씨와는 사이가 굉장히 나빴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당시 무직 상태로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고 다닐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범인은 이영호의 친형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었고, 이영호의 할아버지가 자산가이므로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냐는 등의 집안 사정을 먼저 언급하기도 할 정도로 이영호의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또 90년대까지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 많았던 시기였기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는 당부를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사리분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9살 아이를 쉽게 데려갔으면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은 이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범인이 개설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계좌의 예금주 역시 이 씨의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이 씨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입니다. 그러나 이 씨는 서울의 공중전화를 통해 협박 전화가 걸려온 당일 경상북도 경주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사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그리고 숙박했다는 여관 주인의 증언으로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그렇지만 성문이 일치했던 사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경찰은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가 당일 경주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 서울에 있는 공중전화에 전화를 걸고 이를 다시 이영호의 집에 연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씨가 대학에서 전기통신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심증이 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이 씨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범인은 한 명이 아닐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통해 범인의 하관을 분석한 결과 입에서 턱까지 길이가 매우 짧았고 좌우로 발달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반면 몽타주 속의 인물은 입에서 턱까지 길이가 길었고 계란형의 인물이었습니다. 음성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협박 전화를 건 협박범은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있는데, 몽타주 속 인물의 하관 구조로는 그렇게 정확한 발음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저희, 우리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한 점, 또 무인 포스트 방식에서 타인에게 메모지를 들키지 않고 오로지 이유실 씨만이 메모지를 발견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메모지를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따로 있어야 앞뒤가 맞다는 점, 그리고 이유실의 동선을 파악하는 감시 역할의 인물도 따로 있어야 범인과의 접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점, 또 자동차 전용 도로였던 올림픽대로에서 돈을 순식간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 명이 운전을 하고 한 명이 조수석에서 낚아채야
성립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이 애를 데리고 있지 않다, 괜히 이 일로 끼어서 아주 곤란해 죽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범인은 평일에 주로 전화를 걸었고 주말에는 걸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었다면 반대로 평일에는 전화를 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해서 협박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는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직업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범인은 무직일 가능성이 높았죠. 이 씨는 당시 무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에 대한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습니다. 양화대교 철제박스의 위치를 혼동한 것 외에도 범인이 교보빌딩 앞으로 이우실 씨를 불러냈을 때 경찰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다가 범인을 놓친 일, 은행 전산 시스템에 은행 직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구를 넣지 못해서 범인이 그대로 달아나 버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영호 군의 행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신 발견 직후에 이영호의 위에서 발견된 밥과 나물을 보고 친구 집에서 먹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송파 및 강남 지역에 위치한 보리밥 식당을 돌면서 이영호의 행적을 추정했던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군의 짧은 생은 9년으로 끝났지만 그 가족이 짊어질 슬픔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진실입니다.